한국의 저출산 문제 하면 보통 뭘 떠올리시나요? 아마 대부분 치솟는 집값, 아니면 너무 힘든 경쟁, 또 세대 간의 가치관 차이 같은 걸 생각하실 겁니다. 네, 물론 그거 다 중요한 원인들이죠. 그런데 오늘 분석에서는요, 그런 익숙한 얘기들은 잠시만 옆에 내려놓고 아주 차갑고 흔들림 없는 기준, 바로 숫자에만 한번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숫자들을 따라가다 보면 좀 불편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요. 바로 출산율 회복이라는 말이 이제는 수학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한국의 저출산, 그 진짜 원인은 뭘까요? 우리가 수백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고도 왜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 걸까요? 어쩌면 그 본질은 우리가 늘 얘기해왔던 그런 문제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네, 사실 이 문제의 핵심은 어떤 정책이 성공했냐, 실패했냐, 돈을 더 쓰냐 마냐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모든 걸 뛰어넘는 더 근본적인 수학적 구조 자체가 이미 붕괴되었다는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이 구조가 대체 뭔지 함께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입니다. 바로 사라지는 출산 주력. 우리는 보통 뉴스에서 합계 출산율, 그러니까 몇 점 몇 하는 그 비율에만 집중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 비율을 떠받치고 있는 절대적인 사람의 숫자가 이미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은 쉽게 놓치곤 합니다. 그게 바로 출산 가능 인구입니다. 생각해보면 간단해요. 아이를 낳는 건 추상적인 비율이 아니라 실제 사람이잖아요. 보통 20대에서 30대 중반의 여성을 말하는 이 집단의 규모야말로 한 해에 태어나는 아기의 총수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이고 절대적인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숫자를 한번 보시죠. 1995년에 태어난 여성 인구가 약 38만 명이었습니다. 이분들이 바로 우리 사회의 지난 세대 출산 주력이었던 셈이죠. 그런데요, 딱 20년 뒤인 2015년에 태어난 여성 인구는 약 22만 명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미래의 아이를 낳을 주력 세대가 될 인구 자체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40% 가까이 사라진 채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가 정말 무서운 이유는 이게 이미 확정돼서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수정 불가능한 변수인 거죠. 우리가 지금부터 어떤 대단한 정책을 편다고 해도 이미 태어난 사람의 숫자를 마법처럼 늘릴 수는 없잖아요. 자, 이렇게 아이를 낳을 사람 자체가 줄어드니까 결국 우리나라 인구 구조 전체가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리고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그 임계점, 이른바 티핑 포인트를 이미 훌쩍 지나버린 거죠. 이 그림을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왼쪽이 원래 안정적인 구조죠. 젊은 세대가 그 윗세대를 충분히 받쳐주면서 계속 순환하는 선순환 구조요. 하지만 지금 한국은 오른쪽처럼 완전히 뒤집힌 역피라미드 구조가 됐어요. 이건 한 번 빠지면 세대가 거듭될수록 아이 낳을 사람이 계속해서 더 줄어드는 악순환의 굴레에 갇히게 됩니다. 이 간단한 공식이 지금 상황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만약에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서 합계 출산율이 조금 올랐다고 쳐요. 저기 작은 위쪽 화살표처럼요. 그런데 애초에 아이를 낳을 사람의 수, 즉 이 출산 가능 인구가 저 큰 아래쪽 화살표처럼 훨씬 더 큰 폭으로 줄어버렸잖아요. 그럼 두 개를 곱한 결과값, 즉 총 출생아 수는 당연히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아니, 그래도 프랑스나 스웨덴 같은 나라들은 회복했다던데요? 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나라들하고 우리는 출발선 자체가 달라요. 그 나라들은 출산율이 좀 떨어지는 와중에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인구 자체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됐거나 아니면 이민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그 기반을 보충했습니다. 근데 한국은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모두 해당되지 않는 아주 독특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게 그냥 정책을 잘못 만들어서 그런 걸까요? 어쩌면 이건 정책의 퀄리티 문제라기보다는 더 근본적인 시기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황을 되돌릴 수 있었던 결정적인 시간, 바로 그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거죠. 여기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출산율이 1.6에서 1.9 사이를 왔다 갔다 하던 2000년대 초반이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바로 이때가 정부가 개입해서 반등을 꾀할 수 있었던 거의 마지막 골든타임이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 시기를 그냥 흘려보냈고 그 이후 출산율은 보시는 것처럼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말이 핵심을 정확히 꿰뚫는 것 같습니다. 출산율 문제는 완전히 폭락한 다음이 아니라 떨어지기 시작하는 그 초기에만 해결할 수 있다. 한번 무너진 댐을 바닥부터 다시 쌓아올리는 게 거의 불가능한 것과 같은 이치죠. 자, 지금까지의 수학적 분석을 쭉 따라와 보니 우리는 결국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과제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에서 이 현실에 적응하는 쪽으로 초점을 옮겨야 한다는 겁니다. 새로운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할 때가 온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출산율 회복이 왜 구조적으로 불가능한가? 첫째, 아이를 낳을 세대 자체가 절대적으로 소멸했고요. 둘째, 인구 피라미드가 한번 뒤집어져서 되돌릴 수 없게 됐습니다. 셋째, 어떻게든 손을 써볼 수 있었던 골든 타임마저 놓쳐버렸죠. 이 모든 걸 종합하면 인구 재생산을 위한 수학적 전제 자체가 완전히 붕괴된 겁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이것뿐입니다. 어떻게 하면 출산율을 예전처럼 되돌릴 수 있을까가 아니라 이 낮은 출산율을 기본값으로 놓고 이 상태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관점이 과거로의 회귀가 아닌 미래를 향한 적응으로 완전히 전환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해결이 아닌 적응, 이 단어의 무게가 참 무겁게 다가오죠. 이건 단순히 구호에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모든 시스템, 경제 구조,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의 방식까지 근본적으로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연 우리는 이 새로운 현실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